네, 안녕하십니까. 9월 폴리 뉴스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10월 달이면은 이 여당의 어떤 대선 후보가 12일이죠. 결정되고, 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4강이 이렇게 가로지면서 11월 달 결정되는데, 그리고 정기국회가 지금 시작되었고, 국정감사 등이 10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야 대선 경선 향배를 이 정기국회가 맞물려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민주당 부분인데, 민주당의 지금 메가톤급으로 온 게 화천대유 특혜 의혹, 대장동 게이트라고 지금 임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재명 후보한테 화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대장동 게이트는 이쪽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것 같고 저쪽 이야기 들어보면 또 저런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예리한 분석을 가진 우리 한순환께서 도대체 대장동 게이트는 무엇입니까? 제가 대장동 게이트를 볼 때는요, 이 자체가 솔직히 어떻게 저렇게 인허가가 나고, 사업을 짤 때는 사업의 프로젝트의 전체 플롯 구성을 짜는 게 핵심인데, 그 전에 민영이라 하다가 관영이라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소수에게 저런 많은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게 뭐 부동산이 올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미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부동산 폭등 때문에 예측되지 못한 일이 민간 사업자에게 발생했다. 그건 거짓말. 이미 뭐 2018년에 다 분양 공고가 나가지고 사업이 완성이 됐는데, 그때 뭐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5,503억을 환수했다는데, 그 부분 가지고도 공원하고 터널은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민간 사업자가 민영화를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산을 밀어서 아파트 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공원과 터널 기본 도로는 자기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환수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약하고, 그 다음에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이 거기에 처음에는 2%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천화동인이 SK정권의 신탁을 맡겨서 6%에서 7% 들어갔는데, 따지고 보면 보통주의 100%는 사실상 화천동인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이 주식에 있어서 우선주와 보통주 구별을 뭔 말인가 다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한 2천억까지는 우선적으로 배당받고, 그 다음부터는 보통주로 넘어가서 이익을 배당받고, 근데 도계공은 우선주 1종이고, 또 나머지 은행들은, 둘러리 쓴 은행들은 우선주 2종이에요. 거기는 이자만 딱 가져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교묘한 형태로 겉으로는 1% 지분이고 AMC 자산관리회사라 포장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화천대유가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움과 또 그리고 자산 관리회사라는 AMC, 화천대유, 그리고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이 전부 다 한 덩어리로 운영이 되었다고요. 화천대유가 페이퍼 컴퍼니죠. 페이퍼 컴퍼니 SPC. 그게 SPC 밑에 화천대유는 정식 회사입니다. 정식 회사. 네, 페이퍼 컴퍼니는 천화동인이 페이퍼 컴퍼니죠. 그래서 화천대유는 직원이 14명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뭔가 하면, 제가 볼 때 이 구조의 핵심은, 돈을 벌어먹은 사람은 일단 외관상으로는 김만배,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 그리고 이성문 변호사, 이런 세 사람이 주역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로 가서 기획본부장 사장 되기로 유동규가 모든 사업적 이익을 저 세 사람하고 공모한 걸로 보이고, 이 세 사람이 방패막이로 좌우에서 끌어들인 사람이 숱한 그 고문 변호사들을 여야해 라고 보이고, 문제는 재명이라는 저 양반이 과거에 성남에서 벌어진 수많은 도시개발이나 부동산 개발과 관련되어서 심지어 검사를 사칭이 하는데 방조를 했다 해가지고 구속까지 된 경력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민영을 공영이라고 들고 왔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느냐. 그걸 지금 와가지고 이 부동산 폭등 때문에 발생했다. 성남시로 이익을 환수시켰다는 두 가지 근거가 사실상 별 근거도 없고요. 심지어 유동규가 그 밑에 직원들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밀어서 관철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리모델링 조합장 출신으로 이게 성악과 나온 민간인인데 성남시에 이재명 측근으로 가서 도시개발공사의 그 사장 대리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갔잖아요. 자, 이 부분은 그 이재명이 시켜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리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재명이 이 일에서는 제가 볼 때 앞으로 터져나올 폭로 건수가 자질구레한 게 한 400~500건이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매일 몇 건씩 터져나와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일의 성격 자체가 한마디로 부동산이라는 문제, 그리고 LH 때처럼 굉장히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요인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문제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정관계에 이 부패 커넥션이라는 문제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기본주택을 주장해 왔는데 이 문제는 자기가 주장하던 기본주택을 그러면 성남에 공용으로 할 때 차라리 대장동에다가 기본주택을 해보지, 그러지 않고 이렇게 관용으로 포장해서 무자비하게 이익을 갖다가 사실상 민영으로 보장해 줬는가 하는 부분에 이 내용이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마 조중동이 앞으로도 한 달은 이걸 물고 뜯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 제일 중요한 건 이 일이 보수에서 터져 나왔는가, 여권에서 터져 나왔는가 보면 저한테도 이게 터지기 직전에 여러 군데서 들어오더라고요. 화천대유요. 근데 딱 보면 이 호남 계열에서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과 관련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 이 폭로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지 보수가 찾아낸다면 한계가 있는데 이걸 폭로하는 주체 측에서 많은 내용을 알면서 매일 조금씩 흘리고 있다는 게 이런 데 익숙한 제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다. 그래서 고발 사주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나온 것처럼 이게 결국 조선일보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터져 나왔는데 야권에서 터진 것처럼 하지만 실제 소스는 호남일 것이다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안철수 때 보니까 제가 한 1년을 연구해서 BW에서 폭리를 취했다, 탈세도 있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주목하지도 않고 언론이 다 취재해 갖고는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복잡한 거는 아무도 안 쓰구나. 그 제일 쉬운 게 뭐냐? 자녀 교육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순식간에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윤석열의 고발 사주는 복잡해요. 또 윤석열 부인의 이 주가 조작도 복잡해요. 기사로 써서 대중이 파악하기에. 근데 이 건은 LH 건하고 관계했을 때 LH보다 훨씬 악질적이면서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 민주당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아마 이재명이 이 덫에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게 그 이재명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단 1원이라도 자기 받았으면 후보와 공직 모두 사퇴하겠다. 네. 이러면서 또 대선 공약으로 오히려 이 공공개발, 네. 그러니까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우상 연애한 사람이 이 어떻게 보시죠? 저는 뭐 이재명 입장에서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정치적인 일종의 하나의 시험대가 완전 온 셈인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안 자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아까 우리 한 소장 말씀처럼 이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정서하고 바로 직결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시기 자체가 지금 호남 경선을 앞두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고, 그리고 또 이 민심의 향배가 상당히 이렇게 격동칠 수 있는 추석 연휴 직전에 터지는 문제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이 지금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저는 뭐 지금 그 황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재명 쪽과 관련된 음모라고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더 밝혀야 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억울해할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원래 이 대장동 개발은 LH를 중심으로 한 공영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당시 그 2010년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한나라당 계열의 시장 그리고 또 이제 한나라당 계열의 한나라당 의원 이런 식의 그 로비 때문에 민영 개발로 넘어갔다가 이것이 그러니까 이 부패 문제로 이제 불거진 상황에서 이제 그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공영의 형태를 띠되 민간도 같이 참여하는 일종의 공영과 민간의 협력 사업의 모범 사업 케이스라고 자신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사실 그 이재명 지사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부분은 뭐냐면 이때 이 지금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그 하천대유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들이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갖고 갔지만 사업이 그러니까 시작되던 2014년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과연 이 분양 그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렇게 많은 이익이 날 수 있을 것인가? 이익은 그냥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한 우려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공공 측에서 참여하는 성남시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사업이 성공하든 못하든 이 최소한의 그 사전 이익을 확정해 놓은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그 확정된 이익이 1,800억. 거기다가 이제 지금 사업 그 수익이 늘어남으로써 또 추가적으로 지금 걷어들인 돈이 다 합쳐 이제 5,503억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재명 지사의 말만 들어보면 상당히 잘한 케이스죠. 사실 어떻게 보면 만약 민영 개발하게 몇 개 넣었을 경우에는 성남시가 단 1원도 못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잘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아무리 이 사전 그러니까 이걸 확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그 50% 플러스 한 주를 갖고 있는 성남의 그 뜰이라는 그 SPC의 이거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갖고 간 이익이 민간이 갖고 간 이익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간이 갖고 간 너무 지나치게 배당을 많이 받아갔다. 예를 들면 하천대유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5천만 원인데 지금 500억이 넘는 걸 지금 그 이익을 걷어갔다. 그렇다고 한다면 1000배 이익 아니냐고 그러는데 물론 하천대유도 이익에 대해서 할 말은 있죠. 왜냐하면 이 사업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자본금이지 일종의 사업비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리스크를 지고 조달을 했고 350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 빌려와서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이 만약에 엎어졌을 경우에 350억에 대한 책임은 자기들이 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운영 경비는 7, 8천억 들었다 그래. 네, 그러니까 총 다 합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상당히 리스크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니까 자본금 5천만 원 가지고 이 비교를 하는 거. 그리고 뭐 지금 청와동이 다 합쳐가지고 뭐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뭐 6천억 가까이 갖고 갔다는 그 자체를 그런 식으로 단순 비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측면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민간의 이익이 너무 많다.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앞서 뭐 우리 한 소장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지금 이 속된 표현으로 빠꿈인 이재명 지사가 이러한 사업 구조 자체를 이렇게 용인했다는 것 자체를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설계를 그러면 사업 설계가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의 그 뭐랄까 능력이랄까 시장으로서의 능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앞서 그 자기는 첫건이라고 하는 유동규 당시 그러니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 기획실장이 상당히 뭔가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간 투자자와 유동규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연결고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밝혀낼 필요가 있고 특히 지금 하천대유의 실소유주인 김만배 전 그 머니투데이 부국장 같은 경우가 이 지금 이 사업 공모하기 직전에 당시 이재명 시장하고 인터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터뷰를 두 사람이 할 정도라고 한다면 법조기자가 또 이 기초단체당을 인터뷰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언론사의 관행으로 봤을 때 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나름대로 같이 이 구상을 하고 그에서 인연을 해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었나는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또 떠오르는 것이 이 공교롭게도 지금 하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했던 지금 그
건순일 전 대법관. 건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죄 때문에 이 선거법상 무죄시죠. 예, 그거 전원 합의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사람.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데 상당히 결과적으로 큰 공을 세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이분이 지금 하천대 위에 법률 자문으로 가 있다. 그 자체가 뭔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의 그 지금 뭡니까 이 여러 가지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강찬호 전 수원지검장인데 이 사람도 공교롭게도 또 하천대 위에 자문 변호사라는 거죠. 이러한 고리들이 제3자가 봤을 때는 아무리 이재명 지사는 그러니까 우리는 공영개발 부분만 담당했기 때문에 민영개발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러한 고리들이 상당히 의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데 어쨌든 이 사안 자체의 폭발성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당장 이재명 지사의 발등이 떨어진 불이다. 지금 당장 뭐 이번 주말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호남 경선이 어떤 결과를 나올 것인가가 아마 초미의 관심사인데 상당히 적지 않은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 중에서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런 데가 뭐 하는지 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자체에서 지자체마다 강령은 강력대로 기초는 기초대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상당히 사업을 크게 해나간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이거 여기서 유일하게 예. 이 시행 사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부동산에 좀 제가 동부산 산업단지라는 회사를 SPC를 만들어가 부산시하고 해봤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내용을 좀 아는데 사실은 이 광역에서는 개발공사가 많아요. 전국에 다 있어요. 예. 근데 기초는 개발공사가 잘 없습니다. 기초단체에서는 있기는 있는데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저것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이 대장동 개발. 그전에는 그래서 대장동 개발용으로 만들어져서 유동규가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가 성남에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면서 기획본부장으로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은 이 보통 이 시가 중심이 되어서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이 시에 뭐 부산 같은 건 센텀시티라든지 뭐 큰 규모의 공영 개발을 하는 일을 대신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진 것은 대장동을 공영화 개발하겠다라는 이재명의 의지와 맞물려서 그래서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수용할 때는 공공이었는데 반값으로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돈은 분양을 할 때는 그 시행을 일부 맡은 3분의 1을 시행을 맡았다잖아요. 전체 면적 중에. 그래서 땅값을 65% 200만 원 이상 싸게 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돈만 해도 30만 평이면 6천억이 넘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도시개발공사가 앞에 간판을 써주고 실질적 이득을 보장해줬다 그러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왜 지난번에 호남에서 이 이야기가 제기가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7월 말부터 이재명의 변호사비가 어디서 나왔는가라는 문제를 이낙연 진영에서 계속 지적을 해왔어요. 그러면 변호사 지금 몇 년을 봤을 때 몇십억 내지 돈 10억은 들었을 건데 그런데 재산이 1억 6천인가 늘어났다 오히려 이재명이 2년 동안 이 재판을 치르면서요. 그 이야기를 지적하다가 화천대유가 딱 터졌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들이 보면 이 강창우라는 사람이 재밌는 게 이게 주역 중에 한 명이 남욱 변호사라는 사람, 그 천하동인에도 관계 있고요. 이 사람이 이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화천 그 대유 개발 사업 도중에 뇌물 등을 받아가 수원지검에 구속됐을 때 지검장이 강찬우예요. 그리고 이제 조현승이라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이 사람도 또 화천 대유 밑에 천하동인의 멤버의 오너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피고인 남욱 변호사, 그 다음에 이 변호사, 그 다음에 이거 검찰 측이 다 나중에 같이 사업을 하는데, 근데 이 강찬우가 또 나서가지고 지금 이재명 변호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재명의 지금 변호사비나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에 돈들이 흘러갔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대여금이 473억이나 또 현금 뭉치로 빠질 때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혹이 지금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그런 대가로 봐줬다
이런 폭리를 취하게 해줬다 이런 게 지적되고 있는 거죠. 홍 소장님, 그 지금 이게 추석 전에 시작됐잖아요. 이 폭로가 그래 됐는데 이게 추석 민심이라든지 그 여론에서는 어떻게 지금 어떤 조사 보니까 물어봤던데요. 사실 아까 김 사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이 사안 자체는 워낙 복잡하게 느껴져서 처음에 이게 판단을 지금 잘 못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추석 이후에 어제 아마 그 추가 폭로가 나오면서 돈의 흐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좀 더 내가 볼 때는 여론으로 반영이 되려면 이번 주말 다음 주 조사가 돼야만이 이게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게 여론의 민심에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당사자들이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일단 왜 그런가니? 일단 그 사업 자체가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예, 관민 아주 얽히가 그냥 특이한 민간 주든지 관 주든지 뭐 이런 논쟁이 벌어지면서 땅 짓고 헤엄치듯이 갖는 사업이단 말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야말로 땅 짓고 헤엄쳤던 사업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진행되는 구제나 사업의 구제나 어렴풋하게 드러나는 사람들 간의 커넥션이 일단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당시 진행되었던 시절에 정치 상황을 보면은 그 당시 여당은 지금 보수 쪽이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가 정부 여당은 보수고 이 성남시 여당은 이재명 시장이 여당이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한 정당에만 엮여가 있는 게 아니라 진보 보수 다 지금 설명하는 여야가 다 지금 엮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리고 실제 야권에서도 또는 보수 이 법조인들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조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두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서는 게 아니고 아주 소피스트와 같은 그런 쇄체혈을 갖고서 자꾸 장난치려고 프레임을 걸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 이것이 어떻게든 규명이 되어서 성명이 되면은 이재명 지사한테 큰 파장이 없겠지만 이것이 잘못하면은 큰 파장이 간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하나는 공정, 공영, 공공이라는 이 가치를 훼손을 했고,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국민의힘 후보들을 놓고 보는 엑스파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프레임을 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그런 전략적 소재가 소멸이 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지금 큰 그 이재명 지사한테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경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저는 보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뭐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꼴은 아니고 이낙연이 이 닭 쫓던 개가 닭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꼬리를 잡았어. 꼬리를 잡아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렇게 내가 비유를 할 수 있는 게 요 사건이 좀 더 며칠만 좀 더 소급해서 어제 같은 그런 그 폭로 이런 것이 추석 전에 만에 하나 이것이 문제가 됐으면 호남에 이게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겁니다. 근데 이미 어제 오늘 지금 호남 그 투표는 사실 끝나버렸거든요. 사실 이 지금 화천대유 사건이 호남의 경선에는 생각보다 예상보다도 이게 반영이 거의 많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후보는 이것이 반영이 안 된 호남이 아마 전체 투표수의 약 45에서 50%가 될 거예요. 거기서 이게 반영이 안 되면은 경선에는 예상만큼 큰 영향을 덜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예. 근데 그 호남에 그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서 호남의 여론이라는 거고
호남에서 실제 보팅하는 사람의 여론이라는 부분에 차이가 크던데요. 보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당의 관계자들 여론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좀 많이 앞서가고 전체 호남의 여론에서는 아직도 근소하게 이재명 후보가 뭐 앞서가는 이런 모양으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니 아마 지금 그뭐 여론조사 그 뭐야 KSOI하고 오마이뉴스 리미트 조사인 그 두 개 보면은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약진을 해가지고 그 뒤집었더라고 보니까. 그럼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이 투표가 추석 전부터 진행이 되고 그랬단 말입니다. 토요일부터 하지 않았나요? 추석 전에? 아니 추석 연휴 직후. 연휴 직후? 네. 연휴 직후부터 했으면 제가 볼 때는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오늘 말씀처럼 어제도 뭐 여러 가지 폭로들이 나오고 계속 진전된 형태이긴 하지만 사실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 지난주부터 가장 뜨거운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석 그 밥상머리에서 아마 여러 가지 정치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가장 뜨거운 화제가 바로 이 사안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지금 관심들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LH 사태도 우리가 또 봤듯이 사실 LH 파동 때문에 결국 사실 재보선을 민주당이 잃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됐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긴 하지만 그러나 과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뭔가 지금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했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거기서 만들어진 그 검은 돈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흘러간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에 지금 다리를 놓은 사람들이 몇몇 있다. 뭐 그런 식의 시나리오 자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나리오가 분명한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이 증거를 갖고 있느냐 부분은 아니다 말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제 수사가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사건의 이 지금 흐름, 거기에 대한 의문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투영된 이재명 지사의 이미지가 상당한 손상이 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호남 경선에 지금 뭐 뚜껑이 아마 이번 주말에 이제 열리긴 합니다만 그때 상당한 아마 이 영향을 주면서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호남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들은 어쨌든 이건 사기 사건이다. 국민한테 사기쳤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겠다. 그래서 특검이 시간이 걸리지 않지 않느냐 이러니까 합의만 하면 오히려 특검이 더 빠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정부 당국에서도 보면 이렇게 검찰이라든지 또 경찰이라든지 이 부분이 이렇게 상당히 수사의 속도를 낼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전과는 달리.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도 이 수사 결과가 기본적으로 가담은 잡아주지 않으면은 본인한테 이게 굉장히 지금 이게 큰 마이너스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실 건데, 지금 이제 요 다음 주제가 이 호남 경선인데, 민주당의 호남 경선은 아니 근데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수사 주체와 관련해서 저는 민주당 쪽에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못 받는 이유가 정치적인 쟁점이든 정치적인 논쟁이 된다고 그러는데, 일단 특검 손으로 넘어가면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 정치권이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지사도 지금 수사를 통해서 수사 100%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수사 주체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민주당이 이거 어차피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재명의 위기는 민주당의 재집권 위기가 지금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검찰이나 공수처로 해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을 때 그걸 이재명 쪽에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당에서 주장하는 정도의 시나리오에 의한 그런 결론이 내리지 않았을 경우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가 수사해서 내놓은 결과에 대해서
과연 신뢰가 갈 수 있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표심을 더 작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사실 뭐 지금 경찰 같은 경우도 지금 금융분석원의 FIU에서 사실 이상한 자금 흐름해갖고 5개월 전에 통보했는데 아직까지 계좌 수입장은 미지급이다. 이제 좀 예, 빨라진다. 그러니까 이제서 그렇게 한다니까 가용 그리고 경찰이 그런 수사 의지도 중요하지만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이런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인데 검찰의 지도부는 뭐 지금 야권에서 이야기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의심하듯이 친정권 검사들이 지금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결과가 나올 경우에 그 이재명을 갖다가 약간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주는 형태가 만약에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이거 누가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자, 공수처는 그럼 이걸 할 수 있나요? 공수처는 지금 고발 사주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지금 한 사건들이 많아서 지금 그걸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낼 능력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부처 그러니까 공수처의 힘도 지금 여력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특검은 진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합의만 하면 특검 바로 임명하면 이 특검은 그냥 완전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 지금 특검을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서 진짜 이 그 여야 후보가 정해지고 난 뒤에 대통령 선거 가기 직전에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차기 대통령을 뽑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지. 이거 계속 공방대로 가면 2007년도 상황으로 똑같이 간다는 거. 2007년도 BBK 5문제 때문에 그 논란이 나서 경찰이 수사했잖아요. 검찰이 수사해서 이명박한테 무혐의 내놓으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 특검 같죠. 결국 특검 갔잖아요. 특검도 결국은 또 특검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무지무지 돼가지고 결국은 지금 실체를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 이런 식으로 전공법을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특검만 민게 맞다. 특검 받아라.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 전공법으로 해서 그랬고 혐의를 털어내는 것이 저는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자기들 말처럼 그렇게 상당히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민주당은 이제 호남 경선 이야기인데요. 호남의 선택이 민주당 후보를 그동안 결정해왔다. 이러면서 상당히 그 호남 경선의 중요성을 갖다 부각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들어보면 호남에서는 본선 경쟁력,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직후 여론조사에서 당 관계자는 이낙연, 도민들에 비해서 이낙연 지지율이 높다고 하는데 이 지금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해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당 관계자나 그런 쪽에 정치에 많이 관여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고 이것이 선거에 미칠 파장을 더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두 계층의 지지율 차이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호남은 지금 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맞는데 일단 이 호남에서는 정권 재창출에 대해서 그게 최고 기준은 맞아요. 근데 참 묘한 게 오늘 투표율이 굉장히 낮단 말입니다. 40% 정도. 예.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저도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겠어요. 사실 정권 재창출이란 의미로 놓고 본다면 이런 투표율이 낮은 이런 그 지역에서 대선과 관련 경선에 반응이 낮은 사례는 잘 볼 수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권 재창출이라는 기준으로서 이 상황을 보고 많은 투표율이 높았어야 됐는데 투표율이 낮지 않다면 정권 재창출에 대한 그 기준은 맞지만 이 다른 무슨 이유, 정권 재창출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자신감을 잃는 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두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천대유 사건이 제가 보건대 지금 민주당의 그 이후 지금 거기에 정권 재창출로 설사 호남에 대고 판단을 했었더라도
화천대유 사건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낙연 지지자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이 흐름이 만들어졌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캐스천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은 그 조사에 되고 이낙연 후보가 윤석열이나 홍준표를 가상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지지율이 나와줘야만이 그 가설이 성립이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또 가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거나 뭐 조금 앞선 거는 있더라고 저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뭐 확실한지는 못 주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전반적으로 분명히 당선 가능성은 높지만 한편에서는 이번 대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정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최근에 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급작스럽지는 않지만 서서히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이 지금 전체 지지율이 빠지는데 핵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호남인들이 대선이 시작되면 문이 어떻게 할 건가를 저는 유심히 지켜봤다고 봅니다. 과거에 보면 이 노무현 정권 같은 경우는 조기에 부산 정권이다 이런 걸 드러내면서 호남이 이가 나면서 여러 가지 참 어렵게 몰락되게 되는 원인이 됐죠. 그래서 문 정권은 총선 때는 또 호남한테 호되게 얻어맞고 또 대선 때는 호남이 편을 들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 뒤로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그 김부겸이라는 이제 TK 출신을 총리를 시키고 그러면서 문이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보수 진영에는 그렇게 대부분 봅니다. 이재명을 싫어하기 때문에 문이 이낙연을 사실상 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거든요. 그냥 대중들은. 그런데 막상 이번에 보니까 이 충청도 까고 뭐 이런 걸 보니까 그러지 않고 문이 지금 이낙연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확산되는 데서 화천대유가 나왔다. 그럼 호남 분들은 더 미묘하게 바라볼 거라 이 지금 흐름에 대해서. 그러면 문이 결국은 PK라서 TK 출신의 이재명을 믿는가? 그래서 이 TK, PK끼리 연합으로 가고 호남은 지금까지 왔다가 포기하는가라는 이런 시각들이 호남에 민주당 내부에 깊숙이 갔냐는 사람일수록 그런 시각들이 지금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경선에 호남 경선 주말의 결과는 이낙연이 이재명을 좀 많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지금 화천대유하고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이재명이 51%에서 밑으로 좀 떨어질 거라고 봐요. 42%나 이렇게. 그럼 이재명이 과연 결선 투표를 안 가고 이기는 게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지금 화천대유는 점점 한쪽으로는 심각해지고 또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안에 호남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호남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천대유가 계속 심각해지고 또 야당이 공격을 하고 또 호남에서는 결국은 이 호남 후보를 밀어줄 듯 하다가 포기하느냐라는 이런 부분에 적대감이 형성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경선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난기류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호남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의 역전이 예상된다,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도 뭐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호남 경선에서 사실 호남 경선에서 누가 1등을 하느냐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재명이 계속 1위를 고수하면 표차가 얼마나 나든 간에 어느 정도 좁히든 간에 계속적으로 이재명이 1위를 달릴 경우에는 저는 뭐 그 이후부터는 뭐 화천대유가 되더라도 뭐가 되더라도 백약이 무효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재명 대선 쪽으로 가는데 호남에서 만약에 뒤집어져서 이낙연이 상징적으로 1위를 할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이거는 파장이 크다. 그러면 지금 결선투표 가능성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 호남 쪽에서 이 지금 화천대유 사건 그 지금 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이재명에 대한 나름대로 회의론 같은 게 좀 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상당히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이 대선부로 후보다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데 대한 회의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쪽으로는 또 돌아가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아예 그러니까 이 투표를 포기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갔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결과가 과연 이낙연이 1위로 올라오실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판세가 상당히 요동치고 있는 건 맞다.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재명이 흔들리는 걸 갖다가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 민주당 지도부까지 그거는 이재명의 위기가 아니라 민주당 위기로 보고 있다는 것이 저는 지금 그러니까 국정조사나 그 특검을 거부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을 보면 이재명 위기를 바로 민주당 위기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낙연 측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고 하면 호남에서 1위를 해야만 당의 여러 가지 노선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낙연 입장에서는 이번 호남 경선에서 1위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선거체가 되지 그 문제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음. 호남에서 원래 이낙연 후보가 1위를 하면은 이제 전망하셨듯이 분명히 반전의 계기가 되고 이 큰 변화가 옵니다. 그러나 내가 보건대 꼭 1위를 하지 않더라도 이 1위를 못 하더라도 이 격차가 좁혀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호남이 40에서 45% 정도 되는데 호남이 더 많아야 저기 이낙연 후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40% 이재명이가 42% 이렇게 얻어버렸다 이런 가설이 나온다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 다 끝내도 50%를 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내가 보건데 물론 이낙연 후보가 여기도 호남에다가 1등에서 반전을 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봐서는 최고 좋은 거고 만약에 1등에 반전을 못 시키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도 이 뭐 과반수는 당연히 넘지 않는 선에도 한 40% 전후의 선에도 묶어만 낸다면은 제가 보건대는 최종 이재명 후보가 50% 넘기기가 참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남의 경우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게 저기 역전의 가능성뿐만 아니고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득표하느냐에 따라서 결선 투표를 가느냐 여부가 호남에서 결정이 날 것이고 문제는 결선 투표를 가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때는 전적으로 이 화천대유 사건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반영이 돼서 완전히 재투표가 되버려요. 투표했는 사람은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다시 투표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결정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 좀 전에 말한 그 정세균 후보가 얻은 득표는 특별 단계에 따라서 선관위에서 무효 처리한다고 네. 나와가지고 그 이재명 기사 같은 경우는 약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51.41%에서 53.71%로 올라가죠. 득표율이. 이낙연 전 대표는 31.08에서 32.46이 되는데 이번에 그 지금 막바지에 그 합류한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지금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게 40대 중반 정도로 1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낙연 쪽이.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두 후보가 이 40%대 이렇게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1위를 하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낙연 후보가 하면은 경선판이 요동이 칠 수밖에 없고 이런 건데 이낙연 후보가 1위를 하지 않더라도 또 40% 이게 이 주변에서 차이가 별로 안 날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 수도권 경선까지 영향을 주면서 이게 이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은 그때는 모른다. 새로 투표해야 된다. 예? 그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이 대장동 이 문제가 이게 그때는 또 어떤 영향을 더 크게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이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정세균 그 전 총리가 사퇴를 했잖아요. 그 사건은 한 4% 정도 굉장히 무효표가 됐는데 사실은 지금 아까 그 예측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추미애 행보입니다. 추미애 후보가 만약에 중도 사퇴를 해버릴 경우에는 추미애 후보가 지금 11% 넘게 지금 득표를 갖고 있거든요. 좀 더 갖고 가면 이 호남에서 얼마만큼 표를 얻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11% 정도를 갖고 있는 후보가 만약에 중도에서 사퇴를 해버리면 그것도 무효표가 되거든요. 예. 그래 될 경우에는 이재명이 1차에서 50%를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럴 경우는 바로 그러니까 이 판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추미애가 지금 그 사퇴를 할 가능성이 저는 적다고 봅니다. 본인이 지금 상당히 끝까지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이미지를 갖고 그러니까 이 완주를 해서 다음에 차기를 노리는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시장이나 다른 걸 노리는 그런 노림수를 갖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추미애의 이런 선전이 사실 그동안 이재명 표를 갉아먹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지금 후보가 상당히 개혁적인 이야기를 훨씬 더 이재명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 이번에 호남 경선에서 이낙연이 1등으로 올라가고 결선 투표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아마 저는 추미애가 상당히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 추미애 입장에서는 이 지금 이재명과 자기가 손을 먹고 개혁하고 그리고 지금 이낙연과 박용진 같은 경우 약간 반개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개혁 세력이 만약에 지금 이 후보의 지위가 흔들릴 경우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상당히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그래서 추미애 후보가 만약에 드랍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 1차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호남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 1위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 봐야 될 변수는 추미애다. 추미애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또 판세가 완전히 또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조금만 할게요. 지금 제가 듣고 있기로는 이 화천 대유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취재가 조금씩 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풀세트가 잡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풀세트에서 조금씩을 끄집어내서 매일 저렇게 나가니까 이게 끊이지 않고 매일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주 결정적인 부분들이 저기 지금 경선이 진행되는 와중에 계속 터져 나올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본다 하면 이걸 갖다가 지금 터뜨리는 쪽이 여권이냐 야권이냐 봤을 때 야권은 내가 볼 때 여기에 대해서 큰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알 수 있는 흐름망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쪽에서 일정한 방향을 잡아가면서 터뜨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안이하게 바라보는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뭉개면 뭐 앞으로 3월 9일까지만 뭉개면 이게 그냥 굴러갈 것 같다는데 내가 볼 때 이게 이제 나중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굴러는 가겠지만 후보가 되더라도 이재명이 결국 가면 갈수록 이게 그냥 진득하게 멍이 드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될 소지가 매우 커서 그게 경선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고 내국 경선. 알겠습니다. 지금 그 25일 내일과 모레죠. 호남 경선의 결과가 이재명 대선으로 이렇게 굳히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그 변화, 요동이 치느냐 이런 부분에서 두 후보의 그 호남에서 얻는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추미애 후보가 이렇게 그 경선을 접으면서 어쨌든 뭐 지지선을 하든 말든 그 지지자들은 이재명 지지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무의표조차도 합산되는 그래서 결선 투표가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그 이후에 10월 2일 날 부울경, 10월 3일 인천, 그 다음에 10월 9일 경기, 10월 10일 날 본경선으로 서울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하여간에 이번 호남 경선이 결선 투표를 이렇게 가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거하고 이재명 대선론을 이게 변화가 오느냐 뭐 이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여론조사는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조사 두 개는 어쨌든 간에 이낙연 후보에 좀 유리한 이런 호남에서는 전국적으로는 역시 이재명 후보가 앞서지만 호남에서는 변화가 좀 감지되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 뭐 내일 모레 지켜보도록